여러분의 대사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최근 몇 년 사이 늘 피곤하고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면 그 말은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굶지 않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 오직 검증된 과학에만 근거한 5가지 단순한 전략으로 그 잠든 엔진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세론가 정의학과 의원에서 20년째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준 박사이며 그 시간 동안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이 5가지 신호만으로 20대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임상에서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5가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대사가 천천히 무뎌지는 기계처럼 서서히 망가진다고 믿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잡지에서도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이 반복되어 왔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사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몸 안에 내장되어 있고 일단 그 시스템이 부팅되면 처음 설계된 그대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어온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말입니다. 최근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개국에서 모인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부터 90세 노인까지 인간 대사의 전 생애를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노화의학의 통념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대사는 평생 단 4단계만 거칩니다. 단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만 1세까지로 이 시기의 대사는 성인보다 최대 50% 더 높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그토록 빠르게 자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세부터 20세까지로 대사가 서서히 내려가 성인 수준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세부터 60세까지 무려 40년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대사는 마치 바위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에 가까워질 때까지도 말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대사는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세가 새로운 20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위안이 아니라 대사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만 두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 60세 이후가 되면 대사는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그 폭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완만한 변화이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중년에 이르면 대사가 무너졌다고 느낄까요? 그 답은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됩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늘어나는 살은 매우 특정한 종류의 지방, 즉 내장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우리 몸의 안쪽, 간과 췌장과 장기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바로 이 내장지방이 여러분의 대사 위에 올라타 무겁게 누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사가 둔해져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찌면서 그 지방이 엔진을 직접 짓눌러 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인과관계가 우리가 늘 들어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 내장지방을 다시 태워 없애면 대사는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옷의 핏이 달라집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정돈됩니다. 나이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엔진 위에 얹혀있던 무게를 치워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이와 함께 약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시스템입니다. 첫째,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발전소로 나이가 들면서 그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도 줄어듭니다. 50대 이후에 느껴지는 그 막연한 피로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근육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되는데 근육세포는 우리 몸에서 연료를 가장 활발하게 태우는 큰 화로 중 하나입니다. 셋째, 갈색 지방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피부 아래에서 흔들리는 흰색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방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이 갈색 지방은 실제로 열을 만들어내며 에너지를 태우는 조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활성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시스템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고 올바른 신호만 받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이제부터 설명드릴 5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5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동시에 처음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효과적인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호르몬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지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중 인슐린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높은 동안에는 지방을 태우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인슐린을 저장 스위치라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스위치가 켜져 있는 한 우리 몸은 저장 모드에 머물러 있고 소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고 식간에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를 먹고 자기 전에 또 야식을 챙긴다면 사실상 24시간 동안 그 스위치를 계속 켜놓은 채로 사는 셈입니다. 체중계 위의 숫자나 칼로리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몸은 축적된 지방 창고를 한 번도 열어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인슐린이 내려가면 그 잠금 장치가 풀리고 우리 몸은 마침내 지방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연료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야식 금지, 자기 전 디저트 금지, 텔레비전 보면서 집어먹는 것도 금지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정리하는 순간 부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만약 밤 11시쯤 잠들어 8시간을 잔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음식을 받지 않고 보낸 셈이며 그 시간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자고 있는 동안 실제로 지방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다른 어떤 조정 없이도 많은 분들에게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아침 식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평생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들어오셨겠지만 그 말은 시리얼 회사의 마케팅에서 나온 부분이 더 많고 현대 대사과학이 뒷받침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진료실 일정이 빠듯하거나 아침에 진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종종 아침을 거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오에 첫 식사를 한다면 밤사이에 단식에 5시간을 더한 셈이 되며 단식 시간이 16시간, 17시간, 1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 몸은 내장 지방을 매우 효율적으로 태우는 기계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헬스장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자동차 안에 앉아 있고 회의실에서도 앉아 있고 집에 돌아와 또 앉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앉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을 까딱거리는 정도의 작은 무의식적 움직임조차도 에너지 소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30분 걷는 것입니다. 단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식사 후 걷기가 왜 그토록 강력한 도구일까요?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이 막 혈류로 흘러드는 바로 그 시점에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대사적으로 가장 활발한 조직 중 하나이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포도당을 곧장 붙잡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소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말은 같은 식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낮을수록 지방을 태우는 능력은 높아집니다.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절대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안을 잠시 거닐고 다리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만 산책에 투자하십시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친구가 가까이 산다면 같이 걸으십시오. 사회적 교류 자체가 정신 건강과 그로 인해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강의나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30분이 흘러있고 몸은 필요한 신호를 모두 받은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단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환경 온도는 가장 저평가된 대사도구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갈색 지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피부 아래에서 흔들리는 흰색 지방과 달리 갈색 지방은 종이처럼 얇으며 작은 내부 화로처럼 작동합니다. 그 화로의 임무는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을 열발센이라고 부릅니다. 갈색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그 불을 켜고 그 연료는 우리 몸에 저장된 백색 지방에서 직접 끌어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체에 내장된 가장 우아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 그 화로에 불을 켤까요? 주변 환경이 추워졌다는 신호를 감지할 때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지요. 바깥이 추워지면 몸은 안에서부터 따뜻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갈색 지방에 활성화 신호를 보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불을 켜고 백색 지방에서 연료를 끌어와 그것을 태워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 조금 서늘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대략 섭씨 19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추위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평소보다 살짝 더 서늘하게 몸이 그 신호를 감지해 밤사이 가벼운 열 발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단식
단식 상태이기 때문에 침실 온도까지 조금 낮추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강력한 지방 연소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따로 노력하지 않고 쉬는 동안의 말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작지만 하루 종일 누적되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그 자체로 모든 생리작용의 기반이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마시는 물이 차가울 때 거기에 한 가지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차가운 물이 위에 도달하면 의외로 위에는 온도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 수용체들이 차가운 액체의 유입을 감지하고 신경계를 통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갈색 지방이 깨어나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하고 백색 지방에서 연료를 끌어와 열을 만들어 내부 온도 저하를 보상합니다. 한 잔의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6잔, 7잔, 8잔을 차갑게 마시고 그것을 매일 몇 달간 반복한다면 누적된 효과는 분명히 측정 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저 상온의 물을 차가운 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작은 대사 보너스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세포 안의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향한 접근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는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줄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는 과정을 돕는 천연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질 중 하나가 유로리틴 A입니다. 이 물질은 어디에서 올까요? 음식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내 세균에서 옵니다. 장 속에 좋은 균들이 특정 식물 화합물, 그 중에서도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엘라기탄닌을 분해할 때 이 유로리틴 A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엘라기탄닌이 특히 풍부한 식품은 세 가지입니다. 석류,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호두입니다. 이 음식을 드시면 장내 세균이 그것을 분해하면서 부산물로 유로리틴 A를 내보내고 이 물질이 혈류를 타고 세포에 도달해 미토콘드리아 재생을 돕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효율로 유로리틴 A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적절한 재료만 꾸준히 공급해주면 의미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음식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두시라고 권합니다. 단식을 깨는 첫 식사에 베리류를 한 줌 곁들이고 오후에 간식으로는 호두를 적당량 드시고 점심 후 디저트 대신 석류를 드시는 식입니다. 만약 장내 환경이 충분하지 못해 유로리틴 A 생성이 어렵다면 시판되는 보충제 형태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진짜 음식이 먼저이고 보충제는 그 다음에 보조수단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상에서 본 바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는 분들이 가장 빨리 포기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5가지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저녁 식사 후 부엌 닦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 한 가지를 2주 동안 흔들림 없이 지키십시오.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더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입니다. 다시 2주, 그 다음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춥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이 결국 지속됩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결국 포기합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부터 16시간을 단식해야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8시에 부엌을 닫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만으로도 2주 안에 에너지의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그 이후에 단식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이제 5가지 전략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사를 깨우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것을 매일 조용히 파괴하는 2가지 일상적 습관이 있습니다. 이 둘을 인식하지 못한 채라면 어떤 프로토콜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대사 파괴 요인은 과잉의 첨가당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가 액상의 단음료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을 단숨에 마시면 너무 빠르고 너무 농축된 형태의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와 우리 몸의 대사기계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당분은 곧장 지방으로 저장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은 대사 위에 올라타 둔하게 만듭니다. 어쩌다 마시는 한 캔이 곧바로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매일 한 캔, 2캔, 심하면 서너 캔을 수년에 걸쳐 마신다는 점입니다. 그 누적이 결국 장기 주변의 내장 지방의 벽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단 음료를 끊는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 파괴 요인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어떤 음식인지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자, 봉지, 캔, 포장에 담겨 있고 발음조차 어려운 성분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식품 말입니다. 이런 식품의 진짜 문제는 단지 칼로리나 당분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보존, 색, 맛,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첨가된 화학물질들이 장내 미생물을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내 세균은 평소에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항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초가공 식품이 그 세균을 망가뜨리면 이 항염증 작용이 떨어지고 대신 저강도의 만성 염증이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해하며 사실상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대사의 주요적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환자분들에게도 늘 같은 원칙을 권합니다. 성분표가 실험실의 화학식처럼 보인다면 그 제품은 그대로 진열대에 두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사는 망가지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으며 나이 때문에 영원히 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며 20세에서 60세까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약해지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세 가지 부품, 즉 미토콘드리아와 근육활동과 갈색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5가지의 단순한 신호로 다시 깨어납니다. 인슐린을 낮추기 위한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단식, 근육과 인슐린 감수성을 위한 매일의 움직임, 밤사이 갈색지방을 켜기 위한 서늘한 침실, 하루 동안의 위장 발열을 위한 차가운 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재생을 돕는 석류와 베리류와 호두입니다. 동시에 매일의 2가지 파괴 요인, 즉 단 음료와 초가공 식품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기적의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과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기반한 점진적 변화일 뿐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중 박사이며 20년의 임상 경험 속에서 60세가 새로운 20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분들의 회복을 통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식단 또는 약물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